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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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사회적 경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읊었던 드라마 대사인데요. 당신이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살고 있어?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제가 이 대사를 요즘 정말 자주 되뇌이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처럼 노비처럼 황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들을 위한 많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이 코너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참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지금 사회적 기업 제도의 좀 아쉬운 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작가이자 사진치유가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공감아이의 대표 임종진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 작가님의 사진 작품의 팬인데 기업인이셨네요. 그럼 오늘은 대표라고 부를까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경제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사진작가가 아니라 공감아이라는 기업의 대표신데 공감아이는 무슨 일을 하는 기업입니까? 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공공성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5.18 민주항쟁이라든지 또 7, 80년대 그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같은 어떤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분들, 그다음에 뭐 세월호 참사 같은 부실한 뭐 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뭐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여러 형태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사진 치유 프로그램이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사진 치유 프로그램.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령 뭐 국제개발 협력 기관들이 이제 모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를 토대로 뭐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돕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빈곤과 고통을 중심으로 이제 사진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도상국 주민들은 고정관념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도 않은 어떤 그 사람 존중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존엄한가라고 하는 이런 사진 프로젝트를 이제 두 번째로 크게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과거에 기자 시절에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녔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단 체제에서 드리워준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기 위한 뭐 민족 동질성 회복 사진 프로젝트랄까? 그런 이런 활동을 토대로 뭐 다양한 뭐 교육이나 전시, 출판 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을 공감아이라는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하시는 건데 사실 힐링, 치유 이 단어가 많이 익숙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제 사진을 도구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조금 낯설어요. 네, 많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 이런 일을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사실은 사진 치료라는 영역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한국에 뭐 사진 치료라는 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은 뭐 10여 년이 채 아직 뭐 안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령 미술 치료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미술이 어떻게 마음 회복을 돕지? 뭐 이런 어떤 궁금함이 있었던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 관련돼서 훨씬 더 사진을 하는 어떤 행위, 그런 행위 안에 이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어떤 시간들을 토대로 그 나의 어떤 뭐 존재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도구로 이제 사진을 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진 치유의 일을 하는 그리고 출판과 전시, 교육을 하는 기업인 공감아이인데 그런데 뭐 임 작가님 외형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기업을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예술가에 더 가까우셔서 왜 시민단체를 하면 되지 사회적 기업을 도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사실 이유가 좀 있는데요. 사실 뭐 저는 뭐 기업 마인드 굉장히 좀 부족하고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뭐 대단히 어떤 돈을 벌어올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오랫동안 앞서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부 지원이 아무래도 좀 많지 않아서 뭐 사실 자비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당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공공성이 크니까 뭐 사회적 기업을 하면 지원을 받을 거다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성을 보고
이렇게 뭐 사실은 제가 하는 일들의 지원도 받지만 제가 하는 어떤 일들을 이제 사회적 가치 비용으로 좀 인정을 받아서 아하. 그런 걸로 좀 재정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이런 사회적 공공성 작업들을 계속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 후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단체보다는 또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런 뭐 서류 작업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이런 사회적 가치 하나의 비용으로 이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단지 선한 의지만으로 네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만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좀 만들고 예, 싶었다라는 네. 그런 대표님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사실 아까 뭐 서류 같은 거 잘 못한다는 게 PD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방송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서류 이런 거 쉽지 않고 저도 정부에서 지원받아봤지만 와, 이래서 네.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예. 그게 저뿐만 아니라 예술적 일을 하시거나 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 토로하는 건데, 아니,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받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유럽의 사회적 기업에는 공정무역 기업들에 대한 또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이분들이 이제 기업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는 과정 때문에라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정부가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을 인증해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의 어떤 방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물론 되면은 세금도 감면되고 일자리 지원, 고용에 유리한 조건들, 지원 사업이 유리하다 이런 정도를 강조를 하지만 네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형식들도 좀 사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트렌드적 측면도 사실 좀 있어요. 지금은 환경 문제가 좀 크다 보니까 업사이클링이라든가 폐플라스틱 사용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늘어지니까 그리고 이런 걸 막 맞춰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봐도 심사 같은 데 올라가도 고용 창출을 얼마나 했느냐, 몇 명이나 했느냐, 재무제표를 아직 스타트업이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재무제표 보면서 왜 이렇게 이달 수익이 없는 이런 것을 심사 기준으로 좀 강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초반에도 그렇지만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표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요. 저도 정부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서 아는데 이게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시대의 시대 정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사실 지금 대표님이 관심 갖는 건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5.18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상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트렌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되어져 왔고 진실규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구이지만 사실은 오늘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연세들도 많으신데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초점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규명 이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난한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떠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몇 없고 그러다 보니 지원도 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건 당장 시작한 기업이고 사실 이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 대표들은 기업적 마인드보다는 사실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데 당장 고용 창출하라 그러지 재무제표 내라고 하지. 어려우셨겠네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느냐. 제가 경험을 한 3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게 약간 속된 말로 차라리 이익적 기업으로 바꿔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공감 아이를 차린 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사업들을 여전히 계속 해왔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조작 간첩 사건 고문 피해자분들을 위한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몇 년 하면서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지금은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인데 여기서 이제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는 사진치유전을 또 마무리로 작업을 했고요. 뭐 5.18 선생님들 여전히 뭐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뵙고 있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세월호 형제자매 친구들과의 하는 프로그램도 여전히 이제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성매매 여성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 형태로 관념들 좀 속되거나 고정된 관념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어떤 사진 치유적 프로그램을 토대로 자신의 마음들이 얼마나 괜찮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실은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나는 간첩이 아니다 사진치유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그런 사진치유전도 공짜로 열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나요? 그거 정말 몇 군데 냈지만 다 떨어졌어요. 우선은 조작한. 그걸 또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뭐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다가 지원 공모를 냈지만 우선은 뭐 국가폭력 또는 조작간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그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뭐 장애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뭐 노인분들, 뭐 다문화 가정 뭐 여러 형태로 그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범주화돼 있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심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 이해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사진 심리 치유라고 하니까 사진이 어떻게 치유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몇 차례 냈지만 길 떨어지고 정말 쉽지 않게 어쨌든 전시를 치렀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이제 관객분들이 오셔서 그 차갑고 무서운 남영동에서 막 꽃다발도 드리거나 이런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죠. 그 남영동 고문당한 그곳에서 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5층 역에서 고문 받으신 선생님들이시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 일을 어떻게 정부가 본인들이 나서서 다 하겠어요.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 기업의 형태든 뭐 사회적 단체 형태든 이분들을 사실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되면은 소위 말해서 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아이템별로 다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예,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고요. 아마도 사회적 기업으로 가시려고 하는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도 이제 이것을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에 좀 더 방점을 많이 두신 분들이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임대료 걱정도 없고 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 코너에서 그동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회적 기업에 성공했다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성공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또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적 경제, 상생경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제도에 대한 어려움,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어려운 인터뷰지만 또 공감아이의 임종진 대표가 기꺼이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좀 모셨습니다. 제가 보면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성공하는 분보다 실패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에 실패하는 분들의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실패라기보다는 저도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한국의 현재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실패해서 뭐 문을 닫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뭐 많은 그 기업들이 제도권의 이러한 형식 선상 안에서는 적응이 쉽지 않다. 하다못해 뭐 공모사업을 내려면 정말 많은 페이퍼들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이제 선정될 가능성들은 사실 정말 많지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실패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시간을 쓰느니 우리가 하더니 그냥 해.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원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뭐 어떤 인건비, 기자재 구입 불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려져야 되는데 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소명 의식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럼 그 틀 바깥에 나가서 그냥 우리끼리 할래. 이런 분들이 사실 전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려는 일 자체를 포기한다기보다 이틀 안에 있는 걸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네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이런 형식 안에 고민이 됐던 분들은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뭐 성공 사례라고 모셨던 분들이 청년들 아니면 원래 기업을 하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페이퍼 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은 낯설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100번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원할 때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 뭔가 창의적으로 하고 싶고 이 치유나 공적인 일에서도 창조적인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본질 부분들은 조금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지원 주체가 가령 뭐 정부나 기업이 지원 주체가 돼 있고 거기에 편의성이 맞춰져 있는 제도나 심사들이 좀 많다라고 보는데 이게 뭐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지원을 하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어떤 작은 단체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원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러니까 제도 형식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좀 필요하다. 이걸 계속 집중해봤지만 한 번도 막 8번 이상 저희가 공모 냈는데 한 번도 되질 않았거든요. 뭐 페이퍼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이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원 주체가 정부고 뭐 이렇게 검사하는 심사위원들도 기업적 마인드로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바로 재무제표 뭐 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회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그 부분이 크지가 않으신 거죠. 하나의 기준이. 그렇겠네요. 지원 주체에 대한 고민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 산하다 보니까 기업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령 이제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그거를 좀 살려주는 형식의 이런 제도적인 보완,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우면서 그걸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워낙 많은 어떤 뭐 기관들이 신청하는 것을 위한 어려움도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그런 것들 폭넓게 봐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바로 뭐 얘네들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관이냐 기업이냐 이런 중심을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지 얼마 안 된 기업들도 바로 뭐 이런 재무제표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인터뷰 해보니까 임 대표님이 늘 새로운 어려운 길을 사서 가시네요. 아니 사진 치유도 그랬고 그걸 갖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차린 것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혼자만의 하나의 행위 말 그대로 그 뭐 선한 의지 아니면 뭐 착한 일 이런 형식으로 규정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좋은 제도적으로 잘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데 어쨌든 저 역시도 사실은 지금 현재의 사회적 기업 지원 방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력을 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5.18 희생 가족분들 또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들 또 세월호 가족들 또 개발도상국 주민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들 이분들을 어떻게 개인이 다 케어하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수 없고요. 여럿이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또 그러기 위해 나라가 있는 거고 정부가 다 할 수 없으니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을 뒤에서 백업하고 도와주는 게 진정한 또 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공감아이의 임종진 대표 그리고 사진치유가 사진작가 임종진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들은 여전히 사실 그대로 해나갈 생각이고 이제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래도 신년에 이제 3월에 그동안 또 작년 올해 계속 진행해왔던 이제
북향민이죠. 저 이제 탈북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북향민. 예, 네. 이제 이북을 고향을 두고 이제 남쪽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겪고 있는 사실은 또 어려운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원래 우리 남쪽에 살고 있던 분들과 함께 서로를 공감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이제 피스모모 기관에 이제 의뢰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분들과 이제 3월 9일 날 이제 이런 사진 전시와 네.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런 뭐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또 한 권 내게 돼서 그 평화로 가는 사진 여행이라는 뭐 어른을 위한 동화인데요. 네. 뭐 이 책을 또 신년에 내게 됐고 또 이제 세월호 형제자매들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전시회도 이제 하반기 이전에 해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장영 의원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선한 의지만으로 지금 할 일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조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같은 맥락의 얘기를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공감아의 임종진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코너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했습니다.